최근에는 이 언택트 시대라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진국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걸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1인당 GDP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지표로 하나의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도국이다, 리딩 컨트리다, 과거의 어드밴스 컨트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딩 컨트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도 깜짝 놀랐고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다른 나라보다 참 뭔가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였나?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코로나19였죠.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봤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죠. 중국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19 때 얼마나 무능하고 대처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리딩 컨트리에 우리 스스로는 별로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질서랄지, 공공성이랄지, 어떤 그 시스템의 평가를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공공의료 체계랄지, 방역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런 리딩 컨트리에 굉장히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저도 뉴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코로나 위기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그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 우선주의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위주로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제 네이션 퍼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 기업의 변화, 모든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우리 동네 골목 곳곳 다 바꿔놨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삶의 대전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을 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뉴 노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뉴 노멀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근데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게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높은 실업률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가 뉴 노멀이었어요. 그러면 그 2008년 이후에 지금 2021년인데 한 13년 이후로 지나가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흐름의 전략, 대응 전략인데 이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뉴 노멀로 바꿔야 될 새로운 테마가 바로 마을이라는 마을. 그래서 제가 그 소 제목으로 뉴 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해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근접한 곳, 가장 친숙한 곳,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이것을 대응,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바로 마을이다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뉴 노멀의 새로운 전략으로 회복력 있는 사회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 회복력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정 능력.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한번 침체기에 빠진다거나 위험에 빠지고 나면은 과거로 그 회복력 있는 사회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그러면 회복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금 현재 노인,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돌봄 이런 게 다 지금 무너져 있고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마비가 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차단돼 있죠. 경로당도 못 가게 하지, 복지회관도 문을 닫았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다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돌봄이 공백 상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런 회복력 있는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빠른 전략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회복력 있는 사회로 돌아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회복력 있는 사회로 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회복력을 찾아오려면 마을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공동육아랄지 커뮤니티 케어랄지 마을에 맞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예방도 하고 보건, 의료, 상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해서 마을의 어떤 주민들의 삶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례가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이 로컬 유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컬 유딜. 로컬 유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사회적 돌봄이 마을이나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인 일자리로 연계하고 마을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게 바로 이제 로컬 유딜이죠. 서울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동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청소, 뭐 이런 것까지, 간병 이런 것까지를 다 로컬 유딜 안에 포함시켜서 일자리로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의 공동체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꽤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상향동 같은 데 마을관리소 사례 같은 경우도 매우 그 많은 사례들로 거론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노멀은 우리 마을에서부터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해답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우리가 기업이랄지 우리가 기업들 또 이런 공공기관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 경영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도 ESG라고 요즘 유행처럼 하는 거 들어보셨죠? ESG. ESG가 뭐예요? 네. 그동안에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좋은 물건, 회사들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이 회사가 살아남는 길이었어요. 기업들이.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기업들이 좋은 물건만을 만든다고 해서 회사가 생존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기업의 트렌드가 지역사회 이슈랄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기업 경영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윤리 경영도 있고 CSR, 사회적 책임, CSV, 요즘에는 ESG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이 과거처럼 자기 회사의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적인 노하우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시대가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잘 만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이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국가의 문제도 이 기업이 손놓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지금 윤리 경영이랄지 ESG 경영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기업이 경영에 포함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21세기의 기업의 경영 트렌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기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ESG 경영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기업들과 거버넌스 공공기관, 행정 함께 지역주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회복력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커다란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서울 사례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전남이나 광주 지역에 우수한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사례들은 이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위험에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와 마을 네트워크랄지 이런 공동체하고 결합을 해서 연대와 협력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받고 활성화시켜주고 꾸준하게 네트워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거의 중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 위축이 되고 약간 그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화 전략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대전환이 되면서 요즘은 오히려 지역화로 지금 대전환을 이루었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각자 도생이고 자기 나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세계화의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지역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화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지방정부예요. 우리 여기 전라남도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죠? 나주예요. 그 나주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몇 명 발표하고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하면은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그 계획 수립이나 내용들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실제로 방역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진자를 파악하고 경로를 파악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데 누가 해야 돼요?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세계화를 하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봐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그 아주 대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국경이 차단되니까 수출, 수입 통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뭘 깨달았냐면 많은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한 산업, 중요한 기업들은 다시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지역화 전략이에요. 미국도 자기 나라 회사를 다 불러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니쇼링이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도 또 이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불러와야 되겠다. 여기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역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역 주민 모든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전부 어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하고 행정 역할하고 해 얼마만큼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판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로컬 뉴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도시 재생 이런 역할이 얼마만큼 잘 결합을 해주는가,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시민사회. 우리가 지역에 인구가 적고 도시가 적은 지역은 시민사회 역할이 그렇게 썩 발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시민사회 역할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시민사회 역할이 커져야만 그 공동이나 일반 기업이 하지 못한 일을 시민사회가 나서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이런 데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빠르게 회복력 있는 사회로, 회복력 있는 동네로 변모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보장하고 회복력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그 유인물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귀촌 귀국한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부모님이 치매가 오셔서 내려왔는데 노인복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양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만들어도 안 간다고 하셔서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그렇죠. 농촌 마을이니까요.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그대로 가능한 의료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마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발제하신 거에서 이야기하는 회복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도시는 인적 자원이나 교통, 의료, 돌봄 인프라가 많죠. 근데 농촌은 아시다시피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면서 사실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자고나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마을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회복력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다양한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는 대부분 다 도시 사례입니다. 농촌 사례가 없는 이유는 뭔가? 그것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거죠. 물론 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온 마을 공동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장님들이 주로 하시죠. 근데 이장님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부터 정말 마을의 봉사하고 헌신한 분까지 스펙트럼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가 교육을 2기로 받았고요. 지금 4기까지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활동가들은 이제 나주시 여러 각 면에서 기존에 사회활동을, 시민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절반 정도는 저처럼 비록 귀촌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빛가람동에서 새롭게 이주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충 반반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성이. 근데 앞으로 사실 농촌 마을에 제일 필요한, 특히나 고령화 되어가고 마을 소멸의 위협이 있는 속에서 다양한 특히 인프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회복력 있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혁신도시가 생긴 그 혁신도시의 다양한 효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들이 나주 사회와 상생 협력이죠. 그럼 상생 협력을 하려면 큰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죠.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ESG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공공기관은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만든 사회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관은 이 사회공헌기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담부서도 있습니다. 전담 기관이 있는 거죠.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은 빛가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회공헌기금과 매칭하려면 반대로 이쪽에서 그 지원을 받은 단체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와 실질적인 자원봉사든 기금의 활용이든 뭐든 이것을 실행할 주체가 필요한데 농촌 마을에는 그것을 수행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원도심이라든지 핏가람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촌 마을에서 그것을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공익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저희가 공익활동가 교육을 받고 나면 자조 모임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2기 자조 모임으로 지금 2년차에 들어섰는데 각자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강변에서. 그런데 문제는 함께 공동활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만든 단체가 나비시 자원봉사 플랫폼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에서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공익활동가라는 이 네이밍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기대를 발굴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뭔데? 너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아니야. 그렇다고 시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야. 자원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개인정보와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걸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각 농촌 마을에 어려우신 특히 사학계에 있는 분들은 보통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그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조차도 공익활동가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위와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센터에 이야기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공익활동가 안에는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그것을 사인 목적으로 사용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가에게 공식적인 역할과 지위를 줄 수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 의체고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 여러 다양한 공동체 구성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익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나유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확한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팀에서조차도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복지 이정제랑 연결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지 이정제는 복지 사업들을 발굴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쉬운 건 기존의 이장에게 복지 분야를 신경 써라. 그렇게 해서 복지 이장으로 하나 지위와 역할을 더 씌우는 게 하나고 또 좀 더 적극적인 것은 별도로 이장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로 하여금 복지 이장의 역할을 해서 몇 개 마을을 관할해서 사업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공익활동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복지 이장제와 연계시켜서 진행하면 지금처럼 역할과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담당자는 인정을 해주지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담당자마다 또 대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관 담당자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사회혁신 플랫폼은 사회공헌기금을 여러
공동체,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라. 이게 1번. 2번은 공공기관 대부분은 이 나주시에 있지만 전국적인 기관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걸 우리한테 올려놓으면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결하겠다. 아시겠지만 나중에라는 말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ESG가 강조돼서 사회적 가치 경영이 강조돼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를테면 뭐 고아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가서 얼마간의 물품을 주고 사진 찍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농촌마을의 사업지대 그 개인에게 이 자원을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남 사회적 힘 플랫폼이 전남 지역 전체에 그런 지원 사업을 매칭을 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그러면 농촌 마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현실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활동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하고 연계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죠. 저는 나주시 차원에서 올해 노암면하고 금성면하고 성북동 세 구역은 했는데요. 제가 공익활동가이면서 봉황면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황면에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가지고 자원연계 사업을 연초에 제안을 해서 봉황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의 대부분은 마을 바꾸기 사업입니다. 꽃길 만들고 하나는 구성하는. 그런데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두 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거 하나, 나주시에서 내려온 거 하나.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꽃길 만들고 하나는 바꾸기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매년 이 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자원연계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러면 누구 할 거냐? 역시나.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할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해서 공항면에서는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였느냐? 원래는 3년 사업으로 이제 공항면 세 쪽으로 나눠서 3년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하겠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2년차, 3년차 사업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관됐습니다. 거버넌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가 사실은 다양한 자원이 연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사각지대 같은 경우, 농촌마을 사각지대 같은 경우 제일 자원 연계가 어려웠던 것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소 자기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마을 이장님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찾아갔는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일인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지체가 있는 어르신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결국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님의 도움을 받고 전남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겨우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근데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농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더라고. 그러면 자식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 자식은 연계가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맞춤형 복지팀 담당자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동력 있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체 대표로 나온 김태신이라고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은, 말투에서 살짝 느껴지시겠지만, 원래 이 지역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기간, 이전을 위해서요, 약 5년 전에 이쪽으로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실 텐데,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모여서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금 우리 여기 이 지역 내 관내 청소년들, 또 아동들을 위해서요, 교육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공동체 회복이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빛가람동이랑 여기 지금 이 원도시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시대를 딱 겪으면서요. 돌봄의 분배, 교육의 분배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지금 교육기관이 다 하기는 벅찬 게 지금 현실이고요. 학교 기관에서조차도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대응할 어떤 지침이나 방식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학년이나 어린 자녀를 두른 학부형들은요,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어디서 돌봐야 하는지 소위 말해서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끼고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동 돌봄을 하고 공동 육아를 하고 공동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저희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기 정말 잘했구나라고 좀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사람들은 사실 지역에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또 그동안 살아온 어떤 습관이나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저의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또 학습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저와 같은 문화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에 그치지 말고 나눠보면 어떨까 하면서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저희 공동체의 첫 출발이었고요. 그 재능기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찾다 보니 멀리는 외곽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 저기 멀리 다시명, 동강 여기까지로 가면서 지역 방송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에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타 지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요. 각자 가진 역할과 재능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동체였고, 제가 이제 그런 엄마들과 모여서 이 행복들의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 영역이 각자 생겼습니다. 물론 수학 잘하는 건 있지만 공부 영역도 있겠지만 문화예술 영역도 생겼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학교 못 갈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실 학원으로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때 무엇을 했냐, 아파트 공동체들이 모여서 어느 한 집에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킹마기를 프로그램을 했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는 공교육이 물론 살아나야 되는 건 맞지만 공교육이가 노동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을에서 이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함께 주체하면서 참여한다면요, 제일 많이 아이들이 알 수 있고요. 가장 옆에서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은 또 하나에 뭉치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 이런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육 또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는 이걸 직접 하게 된다면
중에 하나가 함께 잘 사는 비결을 찾는 것입니다. 이따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언제까지나 계속 자원봉사라는 이어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도 어느 순간이 되다 보면 일정의 어떤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하기 힘든 게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로컬 뮤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사례를 보자면 이런 엄마들이 각자 역량 강화도 하고 감사하게도 나눌 수 있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격증도 따고 역량 강화도 하다 보니까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원봉사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요. 어떤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를 초빙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보겠느냐. 물론 이제 보수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경제 창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최근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순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단체가 가서 부스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도 밖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 단체에 있는 식구들 다 타지했고 다 각자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힘이요. 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갇히지 않고 좀 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제가 우연하게 짧게 인터뷰할 어떤 방송 인터뷰할 시간이 생겨서 제가 말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이 수연이 수아라고 하는데요. 수연 수아 엄마라는 명칭에서요. 어느 순간 저는 아이들한테 방글쌤이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애들 이름 기억하기 어려워서. 근데 이 방글쌤이라는 명칭이 딱 지어주는 순간에요. 저의 가치, 저의 역할, 제 의미가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만 잘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유지해가고 또 저희는 이제 수익에 있으면 같이 이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환원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은 특히 학부모님들 이 코로나 때 교육 공백이다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공교육을 맡기지 말고 마을에서 함께 또 뜻을 가르치시는 분들 함께 하신다면 공동체도 당연히 회복되고 또 경제적 가치 그것이 사회적 경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간단히 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주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기업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일부 우리 대표자들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7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었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시장 경기가 침체되고 개업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여행이나 교육 등 이런 서비스 업종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굉장한 직격탄을 맞았고 부사 직격까지 갔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은 77차에 걸쳐서 3,127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3,064개소가 활동 중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은 전체 5.4%인 165개소가 있습니다. 설립한 경로를 보면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이 전체 57%를 약간 상회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1월 같은 위드 코로나를 심한다고 발표했고 11월 1단계 이후 내년 1월에는 3단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고민해야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공, 민간 등 외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는 우리 기업 당사자들 직접 나서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원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제품을 잘 팔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생존 방법을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시장에서 거절을 의미하죠. 많은 경우 재기불능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오로지 영임을 추구하는 기업조차 전쟁과 같은 경쟁을 느끼지 못하고 도태되기 마련인데 이 같은 체제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걸어가는 길은 힘탄치만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겨우 명령을 유지하고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또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해 나가는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시적이지 앞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또 절차가 나가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이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제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국정 핵심 과제로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이태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두된 빈부격차나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며 이에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참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칭 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경제 3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사회적 경제 기본을 통과되면 우리 사회적 기업들에게 그나마 매출이라든지 또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립 기반 확립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인건비, 선지급이라든지 특별 용자 등 다양한 재정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유통이나 플러 지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대응 본부에서 조사 결과 부분도 역시나 공공 부문이 플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플러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또 개정해서 우선 구매나 수의 계약 등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내 건설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과도 연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공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가치 소비를 위해서 확대하기 위한 플러 지원책과 사회적 소비 활성화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 우체국이나 코레일 등 공공기관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 판매 수수료 면제해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유통이나 판로를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적인 전담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중 또 하나가 금융 안전망입니다.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영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 주기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안전한 버팀목이 되는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너무 정액이 높고 실질적 혜택이 없는 그런 홀프인 제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융자 사업을 위한 자료 등록을 활용하고 금융기관과를 매칭을 조선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선하거나 이자 지원이나 이런 보증제도 완화,
특히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이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보증 제도의 보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응자사고 지원은 가만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승변의 갈림길이라는 긴 나무 같은 터널을 지나오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제2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든지 친환경 제품이나 문화이식 개발 등 당면은 기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지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또 기존 서비스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데 우리 방금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성환 교수님께서도 언급한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마을에서 없다고 했지만 우리 또 말 바꿔보면 회복력이 있는 경제는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됐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가 항상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만 벌리는 이렇게 구걸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일부에서 갖고 있지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답변은 또 관심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